2025년 2월 새벽 4시 17분 모스크바 외곽 M7 고속도로 위 길게 늘어선 대형 트럭 행렬이 갑자기 멈춰섰다. 엔진 소음이 하나둘 사라지며 총 3.200대에 달하는 화물차가 동시에 시동을 껐다. 운전자들은 무전을 통해 단 한 문장만을 반복했다.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 순간 러시아 민간 물류의 마지막 혈관이 사실상 정지했다. 이 장면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다. 연료 부족, 비용 폭증, 그리고 국가 차원의 통제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였다. 트럭 한 대의 연료 탱크는 평균 900리터를 담는다. 당시 디젤 가격은 리터당 90루블을 넘어섰고 암시장에서는 100루블을 훌쩍 넘겼다. 단 한 번의 주유에 필요한 비용은 8만 루블 이상. 그러나 비용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공급 자체였다. 민간 트럭에 허용된 연료는 차량당 200리터, 영하 30도의 겨울, 엔진을 끄면 다시 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에서 200리터는 수백 킬로미터도 버티지 못한다.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조차 불가능한 양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물류 회사들이 집단적으로 운송을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단 하루 만에 전국에서 약 7,000개 운송사가 파산 직전 상태에 들어갔다. 이는 단순한 기업 위기가 아니었다. 러시아처럼 11개 시간대를 가로지르는 국가에서 트럭은 생명선이다. 철도가 전쟁 물자를 나르는 동안 식량과 의약품, 생필품을 책임지는 것은 오직 도로였다. 그 도로가 멈춘 순간 식탁은 가장 먼저 비어가기 시작했다. 모스크바 시내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버터가 잠금 진열장 안으로 옮겨졌다. 고급 술이나 캐비아에나 쓰이던 방식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버터 25개를 훔친 남성 2명이 체포되었고 최고 10년형을 통보받았다. 2025년 러시아에서 버터는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는 단 한 번의 폭격이나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전선, 연료와 물류, 숫자와 제한 조치가 만든 조용한 붕괴였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트럭이 멈춘 나라에서 국가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정지는 시작에 불과한 것일까? 러시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이해하려면 이 위기가 누구와 누구의 대결인지 그리고 왜 도로 위에서 시작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이는 단순한 연료 가격 상승이나 민간 운송업의 불황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쟁과 제재 그리고 국가 자원 배분이 만들어낸 구조적 충돌이다. 한쪽에는 크렘린과 군수 체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민간 경제와 1억 4천만 명의 일상생활이 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최전선이 바로 고속도로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다. 1,7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땅에서 물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철도망이 잘 발달해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2025년 현재 이 철도망은 사실상 군사 전용으로 전환된 상태다. 전차, 탄약, 병력, 연료가 우선적으로 실리면서 민간 화물 열차는 배차에서 밀려났다. 그 공백을 내온 것이 도로 운송이었다. 트럭은 식량을 도시로, 의약품을 농촌으로, 부품을 공장으로 연결하는 마지막 민간 동맥이었다. 이 동맥이 막힌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강점인 원유 생산이 아니라 그 약점인 정제 능력을 노렸다. 2025년 들어 러시아의 대형 정유시설 3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반복적인 공격을 받았고 그 결과 디젤과 등유 생산량이 급감했다. 원유는 여기에 제재가 겹쳤다. 서방의 금융제재로 러시아 기준금리는 21%까지 치솟았고 이는 운송업체의 자금 조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연료비는 50% 가까이 상승했지만 화물 운임은 오히려 30% 이상 하락했다. 물가 통제를 위해 정부가 운임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트럭은 움직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 강대국의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민간 기업들이 희생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 상황의 대비는 극명하다. 전선에서는 수백만 달러짜리 무기가 소비되는 반면 후방에서는 연료 200리터 제한 때문에 식료품이 이것이 왜 중요한가? 러시아 역사에서 대규모 정치적 변동은 언제나 전선이 아니라 후방에서 시작됐다. 1917년과 1991년 모두 마찬가지였다. 생산은 존재했지만 분배가 무너졌을 때 체제는 흔들렸다. 지금의 위기는 총성이 아닌 숫자와 제한 조치로 진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충돌이다. 그리고 이 충돌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았다. 그것은 몇 달에 걸쳐 단계적으로 쌓여 올라간 압력의 결과였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다. 지방 운송 회사들이 임시 운행 중단을 공지했고 일부 노선이 조용히 사라졌다. 그 다음에는 대형 물류 기업들이 배차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5년 초 상황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트럭들이 멈추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 신호는 연료 배급 제한이었다. 민간 트럭에 허용된 디젤 200리터 상한은 서류상으로는 일시적 조치였지만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혼란을 불러왔다. 운전자들은 주유소 앞에서 6시간, 8시간씩 대기해야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줄을 서는 것조차 무의미해졌다. 연료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일정은 붕괴됐다. 3일이면 끝나던 배송이 8일, 10일로 늘어났고 냉장 트럭에 실린 식품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상통 가치를 잃었다. 두 번째 단계는 부품 위기였다. 러시아 도로를 달리던 트럭의 상당수는 유럽산이었다. 제재 이후 공식 부품 수입이 막히자 운송업자들은 암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브레이크 패드 하나에 평소의 3배 가격이 붙었고 엔진 부품은 구할 수조차 없었다. 그 결과 차량 해체가 일상화됐다. 한 대의 트럭을 살리기 위해 다른 한 대를 분해하는 이른바 카니발리제이션이 전국 차고지에서 벌어졌다. 이는 단기적 응급조치였지만 동시에 장기 붕괴의 신호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나타났다. 러시아 당국은 유럽산 트럭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산 차량 도입을 장려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가격은 전쟁 이전의 2배로 뛰었고 혹독한 러시아 겨울을 견디지 못해 고장이 잦았다. 게다가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재활용 부담금은 대당 300만 루블에 달해 신규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체 수단이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비용 구조를 더욱 악화시킨 셈이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나타났다. 인력 문제였다. 숙련된 트럭 운전사들은 점점 사라졌다. 일부는 동원령으로 전선에 배치됐고 일부는 위험을 피해 국외로 떠났다. 군은 트럭 운전 경험이 있는 인력을 선호했고 민간 기업이 제시할 수 없는 계약금과 혜택을 내걸었다. 그 결과 차고지에는 트럭이 남아 있었지만 운전대에 앉을 사람이 없었다. 물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붕괴된 것이다. 혼란은 사회 전반으로 번졌다. 대형 유통망은 살아남기 위해 물량을 수도권에 집중시켰고 지방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사마라와 펜자, 볼가강 인근 도시들에서는 빈 선반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당국은 이를 일시적 기상 문제로 설명했지만 날씨가 맑은 날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을 감수하거나 아예 구매를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미니 클라이맥스가 찾아왔다. 일부 운송회사들이 공개적으로 운송 중단을 선언하며 트럭을 세워두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파업이 아니었다.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존 선언이었다. 그 순간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변했다. 국가가 우선시한 선택들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상의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브러싱 물류 붕괴가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빈 선반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경제, 사회, 군사 전반에 걸친 연쇄적 전략 충격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선 경제부터 보자. 러시아 GDP의 약 15%는 물류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도로 운송이 멈추면 생산은 존재해도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물류 지연과 운송 중단으로 인한 직접 손실은 최소 45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중소운송업체 파산, 소매 유통 축소, 제조공장 가동 중단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재정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전쟁 비용으로 연간 1,4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연료 보조와 군수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민간 부문에 배정될 연료가 군으로 흡수되면서 국가는 단기적으로 전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을 스스로 잠식하고 있다. 운송업체가 사라지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함께 사라진다. 이는 전쟁 재정을 지탱해야 할 재정의 발밑을 허무는 역설적인 구조다. 사회적 영향은 더욱 민감하다. 러시아 인구의 약 25%는 대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 거주한다. 이 지역들은 자체 생산보다 외부 공급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물류가 끊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이다. 감자, 밀가루, 식용유 같은 기본 식재료의 가격 상승률은 이미 임금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필품 가격이 6개월 만에 40% 이상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접근성의 붕괴다.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군사적 파급도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군은 철도에 의존해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키고 있지만 최종 단계의 보급은 여전히 도로에 달려있다. 트럭 운송망이 약화되면 전선으로 향하는 탄약과 연료의 흐름도 불안정해진다. 특히 장거리 전선에서의 소모전은 안정적인 후방 보급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민간 물류를 희생해 군을 우선시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군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위험이 커진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전쟁과 동원으로 생산 연령층 남성 인구가 감소하면서 운송, 제조, 건설 부문 전반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러시아는 최소 150만 명의 노동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는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수치다. 물류 붕괴는 이 인구 공백을 더욱 증폭시키며 경제 회복 가능성을 낮춘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며 나타나는 공통점은 하나다.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흡수하고 완화할 완충 장치가 사라지고 있다. 한때는 연료 보조, 가격 통제, 중앙 배급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그 수단들이 오히려 왜곡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전략적 선택이 경제와 사회, 군사 영역에서 동시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이제 시선을 러시아 국경 밖으로 돌려야 한다. 러시아의 도로 위기와 물류 붕괴는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질서 전반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네이토와 유럽연합이다. 서방은 전통적인 군사 충돌 대신 에너지, 금융, 물류를 결합한 압박 전략을 선택했다. 국경을 완전히 닫지 않으면서도 통관 절차를 극도로 지연시키는 방식, 이른바 조용한 차단이 적용됐다. 그 결과 러시아와 유럽을 오가던 화물은 수일이 아닌 수주 단위로 묶였고, 이는 러시아 내부의 공급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 공백을 메우려 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그러나 베이징은 무조건적인 구원자가 아니었다. 중국 러시아 국경의 인프라는 대량 교역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바이칼스크와 블라고베셴스크 같은 관문에는 평균 500대 이상의 트럭이 대기했고 통과에는 최대 20일이 걸렸다. 중국은 자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병목을 원치 않았고, 이로 인해 통관 속도를 의도적으로 제한했다. 러시아는 새로운 의존 관계에 들어섰지만 그 관계는 대등하지 않았다. 미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2025년 현재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동맹국의 방위 분담을 요구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간접 압박은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면 충돌을 피하면서 러시아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전략이다. 워싱턴의 계산은 명확하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전장에서 약화될 수 있지만 진정한 변곡점은 경제와 사회에서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군사 교리의 변화 역시 이 사태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우크라이나는 값비싼 전투기나 미사일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을 사용해 정유시설과 물류 거점을 타격했다. 수십만 달러 이하의 무기가 수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장면은 현대 전쟁의 새로운 공식이 됐다. 반면 러시아는 여전히 고가의 재래식 무기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이 불균형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점점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중동 역시 간접적인 변수다.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러시아의 연료 수출과 내수 가격에 영향을 준다. 글로벌 유가 변동이 심해질수록 러시아 정부는 수출과 국내 공급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수출을 택하면 국내 물류는 더욱 압박받고, 내수를 우선하면 전쟁 재정에 구멍이 생긴다. 어느 쪽도 부담 없는 선택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3-6개월을 결정적 시기로 본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 상태의 지속이다. 물류는 불안정하지만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고 정부 보조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지역적 붕괴다.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 공급 공백이 심화되고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는 시나리오다. 세 번째는 외부 충격이다. 추가 제재나 에너지 인프라 타격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균형은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러시아가 더 이상 독립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운 구조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국제 환경, 동맹의 계산, 저가 무기의 확산이 하나로 얽히며 도로 위에서 시작된 위기는 세계적 차원의 시험대로 확장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한다. 러시아의 위기는 전선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도로에서, 연료 탱크에서, 운송 계약서에서 시작됐다. 트럭이 멈추자 선반이 비었고 선반이 비자 가격이 흔들렸으며 가격이 흔들리자 사회의 인내심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다. 전쟁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간 경제를 후순위로 밀어낸 구조적 결정이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태의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러시아가 자원 부족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원유도 있고 곡물도 있으며 산업 기반도 여전히 존재한다.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연결이다. 정유시설이 흔들리고 운송망이 끊기고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국가 시스템의 내부 순환이 막혔다. 과거 소련 말기와 마찬가지로 물건은 어딘가에 있지만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는다. 제국이 무너질 때 흔히 나타나는 징후. 군사적으로도 선택의 대가는 분명해지고 있다. 철도를 전쟁에 집중시키는 동안 도로는 방치됐다. 그러나 전쟁 역시 도로 없이는 완결될 수 없다. 후방의 민간 물류를 희생해 유지되는 군사작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 가능성을 잃는다. 이는 단기간의 충성심이나 통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병참은 숫자와 물리법칙의 영역이며 정치적 구호로 대체될 수 없다. 독자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점점 더 제한된 선택지 속으로 밀려나고 있다. 유럽과의 연결은 느려졌고 중국과의 연결은 비대칭적이다. 미국과 나토는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압박의 레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환경에서 러시아의 물류 위기는 외교적 협상력까지 잠식한다. 공급망이 불안정한 국가는 장기 전략을 설계하기 어렵다. 이제 열린 질문이 남는다. 러시아 정부는 민간 경제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의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식탁의 불안이 정치적 침묵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도로 위에서 시작된 이 균열은 단순한 위기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구조적 붕괴로 이어질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현재의 물류 붕괴는 관리 가능한 위기일까?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일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달라. 이런 분석이 계속 필요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를 함께